최고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대다수는 하지 않을 법한 일을 기꺼이 감행하라. 성장은 편안함을 대가로 삼는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에 나서는 법을 배우고 언제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라. 탁월해지고 싶다면 통념을 거슬러야 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수익 성장주 투자입니다. 지은이는 마크 미너비니,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미너비니는 월가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베테랑이고 1997년, 2021년 전미투자대회 2회 우승을 한 세계적인 트레이더입니다. 전미투자대회 우승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트레이더 칭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투자법을 증명하기 위해 전미투자대회에 참가했고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의 투자법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한 트레이더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트레이딩 스승이기도 합니다. 미국 투자 챔피언십 대회 상위 20위 안에 든 그의 제자가 24명이라고 하니 그의 투자법은 본인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결과로 증명을 한 뛰어난 투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어떤 펀더멘탈과 기술적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지, 어떤 차트 패턴을 보고 매수 진입을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책이고 윌리엄 오닐의 책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실전적인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에 도움이 되는 실전 차트 예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미국장 예시로만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국내 주식 예시를 따로 뽑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는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과 조언, 중반부에는 세파 투자법과 변동성 축소 패턴, VCP 패턴 예시, 후반부에는 리스크 관리법과 손익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게 주식 투자는 취미나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나의 인생이다. 나의 출발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든 초보 투자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수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했다. 초고수익을 올리는 노하우 말이다. 주식시장에서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 초고수익을 달성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삶을 바꾼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라.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모든 성취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성과는 지식, 끈기, 기술을 통해 나온다. 이것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헌신과 노력으로 습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공은 절제력을 가지고 타당한 계획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자멸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능력에서 나온다. 주식 투자에 대한 나의 철학과 접근법은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언뜻 모순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은 그저 공격적으로 큰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극도로 리스크에 주의한다는 뜻이다.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트레이딩을 하지만 주된 사고 과정은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얼마나 잃을까로 시작된다. 나는 30년 동안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리스크 우선 접근법이 가장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접근법은 그저 그렇거나 괜찮은 정도의 성과가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초고수익을
달성하게 해주었다.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라. 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6년 동안 전혀 돈을 벌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 투자를 하고 9년이 되어서야 의미 있는 성공을 맛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을까? 바로 끈기였다. 한 가지 삶의 방식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면 성공을 향한 경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앞설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난관에 부딪히면 의욕을 잃거나 포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만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다. 관심과 헌신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있다. 관심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만들지만 결승선에 데려가는 것은 헌신이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 끈기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지식과 기술은 공부와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기회와 준비가 만날 때 나는 수년 동안 나의 투자법을 완벽하게 다듬으려고 노력했다. 일주일에 70시간에서 80시간을 공부하면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주식 차트와 기업 재무 자료를 들여다보곤 했다.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공부했다. 수년 동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면서 매매 과정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러기 위해 성공한 매매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패했던 매매를 분석했다. 나는 위대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고 매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와 그들이 그들의 모델을 따르기 위해 어떤 절제를 해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자 멋진 일이 일어났다. 끈기 있게 준비했더니 결국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수년 동안 실력을 연마했고 1990년 무렵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강세장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모든 교훈을 익힌 상태에서 공이 타석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나는 홈런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완벽한 실력을 선보일 준비가 된 올림픽 선수처럼 100%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라도 잘 하려면 집중하라. 1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당신이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어떻게 추구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시도하려다가는 모두 평범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하나라도 잘 하려면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트레이더는 우유부단과 후회라는 두 감정 사이를 오간다. 이는 자신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핵심은 특정한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방식의 희생을 뜻한다. 나만의 방식과 목표를 정하고 나면 계획을 지켜서 성공에 이르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자신만의 전문성으로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세파 투자법. 내가 축적한 지식은 30년에 걸친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선배 투자자들에 대한 공부에서 나왔다. 수십 년 전에 토대를 깔아준 시장의 대가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책은 리처드 러브의 초고수익 주식이었다. 러브는 2년 동안 적어도 300% 이상 상승한 종목의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런 종목을 초고수익 종목이라고 불렀다. 러브의 연구 결과는 세 가지 확신을 심어주었다. 1. 주식을 매수하기에 올바른 때가 있고 잘못된 때가 있다. 2.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초고수익 잠재력을 지닌 종목을 파악할 수 있다. 3. 해당 종목에 정확하게 투자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적은 자본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다. 돈키언에게는 추세 추종을, 자일러에게는 접시형 차트 패턴을 배웠다. 지금은 손잡이 달린 컵 패턴으로 불리는 이 패턴은 윌리엄 오닐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물론 대가 중 대가는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였다. 그는 내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투자관을 확고하게 다졌다. 초고수익 주식을 만든 근본적인 요소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파 접근법은 초고수익 종목이 될 만한 잠재력을 지닌 엘리트 후보 종목을 찾도록 해준다. 세파의 목적은 모든 정보를 취하여 리스크 대비 보상 측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매수 지점을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다. 세파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주식의 기술적 행동을 통합한다. 세파의 5가지 핵심 요소. 세파의 5가지 핵심 요소에는 추세, 펀더멘털, 재료,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1. 추세. 대형 상승 종목의 초고수익 구간은 대부분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릴 때 등장했다. 2. 펀더멘털. 대다수의 초고수익 구간은 영업이익, 매출, 마진이 이끌었다. 이 요건은 대개 초고수익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현된다. 거의 언제나 초고수익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출, 마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업이익과 관련한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된다. 3. 재료. 크게 상승하는 모든 종목의 이면에는 재료가 있다. 매출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인기 신제품은 주가의 초고수익 구간을 촉발할 불씨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애플과 구글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매수 지점. 대다수 초고수익 종목은 리스크는 적지만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도 한 번, 때로는 여러 번 제공한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하게 손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돌파 후 다시 매수 시점 이하로 떨어질 때 빨리 매도하지 못해서 큰 손실을 입는다. 반면 강세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 대규모 상승으로 이어진다. 5. 매도 지점. 초고수익 속성을 드러내는 모든 종목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는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를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이 난 포지션에서 강제로 빠져나오도록 손절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반대로 일정한 시점이 되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나는 리스크가 가장 적고 보상 잠재력은 가장 큰 진입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세파를 개발했다. 내 목표는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펀더멘털적, 기술적, 시장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며 이 모든 요인이 이뤄지는 지점을 찾아낸다. 사실상 모든 대박 종목은 크게 상승하기 전에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요건을 드러낸다. 이 종목들은 초고수익을 내는 기간에 신제품이든 혁신적인 서비스든 근본적인 변화든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뚜렷한 속성을 지닌다. 그 결과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기관 매수세를 끌어들이면서 크게 상승한다. 뉴턴의 제1법칙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을 지니듯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성향이 존재한다. 힘을 지닌 추세는 그것을 바꿀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힘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올리는 길이다. 주가 변화의 4단계. 스탠 와인스타인은 주가 변화의 4단계가 있다고 했다. 와인스타인이 보기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1단계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르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매도 시점은 주가가 3단계의 정점에 접근할 때이다. 전면적인 하락 단계인 4단계에서는 매수를 피하거나 공매도를 해야 한다. 나는 이 개념을 주식 분석의 일부로 삼았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를 주식 분석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암전 예시인데요.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가 변화의 4단계를 잘 설명해주는 예시입니다. 1단계 무시 국면, 보합 구간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상승 국면, 3단계 정점 구간, 고점 구간이죠. 4단계는 하락 구간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주가 변화의 2단계 구간에서만 매수하고 다른 단계 구간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 변화의 2단계 구간에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추세 흐름대로 추세를 활용한 매매를 하는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아모레 퍼시픽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가 변화 4단계를 잘 표현한 예시라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1단계 무시 보합 국면이죠. 그리고 2단계 상승 국면, 3단계 고점 국면이죠. 4단계 하락 국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방법 그리고 3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게 굵게 표시해 둔 거는 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에서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힌트죠. 그리고 이쪽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됩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합 국면의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상승이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추세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돌아서는 그런 단계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가 변화의 2단계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면 추세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죠. 이건 명확한 고점 신호죠. 쌍봉을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쌍봉 그리고 삼산을 그리고 내려왔죠. 이러면서 분산이 이루어지고 고점에서 물량을 다 이렇게 털어먹고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완전히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1단계에서 2단계로 돌아설 때를 잘 파악해서 2단계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아주 유리하게 이런 추세를 먹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계별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무시 국면, 보합. 1단계는 주목할 만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서 무시 국면이 전개된다. 즉, 그 종목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형 투자자가 거의 없다. 1단계는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유혹적이라도 1단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기다렸다가 2단계에서만 매수하라.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기억하라. 빠르게 자본을 축적하고 초고수익을 달성하려면 1단계를 피하고 2단계에서 모멘텀이 강한 지점을 포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단계의 추세를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추세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합에서 추세가 슬슬 바뀌고 있죠.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알아야지 우리가 2단계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단계 상승 국면, 매집. 2단계 상승은 아무도 모르게 시작될 수 있다. 그래도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올바른 2단계는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단계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주가가 52주 신저가보다 최소한 25에서 30% 이상 상승해 있어야 한다. 200일 이평선이 위로 향하게 바뀌고 명확한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리고 150일 이평선은 200일 이평선 위에 정배열을 하게 된다. 일간 및 주간 주가,
거래량 차트는 상승할 때 긴 양봉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조정할 때는 낮은 거래량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매집 신호는 2단계 상승이 이어지는 동안 나타나야 한다. 2단계가 진행될 때 주가는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계단 패턴으로 상승한다. 또한 이 지점에서 주가는 2배나 3배 상승한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1단계 보합 구간에서 2단계로 바뀌면서 완벽한 급상승이 나왔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거를 보면서 2단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면 2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명확한 2단계 신호죠. 여기에서도 보면 일종의 컵 핸들 패턴이 나오는데 컵의 손잡이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 3단계 고점 국면, 분산, 좋은 날은 결국 끝난다. 어떤 주식도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영업이익 증가율을 높일 수는 없다. 3단계에서는 더 이상 극단적인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강한 매수자에게서 약한 매수자로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 종목이 상승할 때 일찍이 매수한 스마트 머니는 주가 강세의 마지막 신호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한다. 이를 받아주는 세력은 그동안의 대단한 상승세와 관련 뉴스를 지켜보던 뒷북 투자자들이다. 다시 말해 롱 포지션 거래는 사람들로 붐비고 너무 뻔해졌다. 이 분산 국면은 고점 패턴을 드러낸다.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계속 높아가던 영업이익 추정치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넘어서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주당 순이익, EPS 모멘텀이 느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변화를 예상한 주가는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 3단계의 특징, 주가가 이전보다 넓고 느슨한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변동성이 증가한다. 주가 움직임이 훨씬 들쑥날쑥해진다. 대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 이때 2단계 상승이 시작된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 차트에서도 상승이 시작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주가 급락은 대부분 거래량을 동반한다. 주가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200일 이평선은 상방 모멘텀을 잃고 평탄해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뀐다. 이거는 책에 있는 3단계 예시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큰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죠. 그런데 3단계에 들어서면, 고점 부근에 들어서면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지금 구간이 3단계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쌍봉의 그림을 그리죠. 명확한 고점 신호죠. 쌍봉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쌍봉 또는 삼산형 아니면 윗골이 달린 그런 패턴들이 발생한다면 3단계 고점 신호인 거지요. 아모레퍼시픽 일봉인데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3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쌍봉을 그리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렸다가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하락했죠. 구간이 3단계인 거죠. 그리고 내렸다가 다시 털어먹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털어먹고, 이렇게 물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여러 번 쌍봉을 찍으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한 뒤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갑니다. 4단계 하락 국면, 투매, EPS 모멘텀을 잃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는 기업에게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찾아온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상승 추세 이후 고점 국면에 들어선 주가는 전면적인 4단계 하락 추세로 바뀐다. 4단계는 매도세가 완전히 소진되고 그 종목이 다시 무시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하기도 한다. 4단계는 근본적으로 주가와 거래량 측면에서 2단계와 반대다. 즉
하락일에는 거래량이 많고 상승일에는 거래량이 적다. 4단계에 속한 종목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한다. 책에 있는 4단계의 예시입니다. 3단계 고점을 찍고 바로 하락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폭포수를 그리면서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내려갔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싸다고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구간에 받다가는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아무래 보시피 여기에서 2단계로 들어섰다가 3단계 고점 신호를 그리고 4단계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고점이 45만원인데 8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 지금부터 설명할 차트 기법은 내가 30년에 걸쳐 학습, 응용, 연마하면서 거둔 성공의 결실이다. 이 기법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초고수익 종목을 연구하는데 쏟았다. 차트를 보면 추세가 상향인지 하향인지 아니면 횡보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장기 추세가 상향 2단계임을 파악하고 특정 종목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후보 종목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라. 그 다음에는 최적의 매수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상승 모멘텀을 활용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올라타려 하면 안 된다. 그보다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매수 시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을 찾아야 한다. 나는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이전 상승 추세의 맥락 안에서 상승이 잠시 멈추거나 쉬어가는 보합 구간을 찾는다. 나는 절대 장기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며 2단계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체계적인 방식으로만 거래해야 한다. 보합 구간을 찾아라. 2단계 상향 추세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지속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바로 적절한 베이스를 찾는 것이다. 건설적인 보합 구간은 휴식 또는 소화의 시기로 그동안의 움직임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주가는 평형 또는 조정 모드로 접어든다. 대개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절대 고점에서 저점까지 퍼센트 기준으로 가장 적게 떨어지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 매집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장기 상향 추세의 맥락 안에서 휴식과 보합을 거친 다음 상승을 이어간다. 이런 상황 중 대다수는 명확한 신호를 드러낸다. 2단계 상향 추세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 타이밍은 보합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다. 윌리엄 오닐의 컵핸들 손잡이 돌파 시점이 바로 보합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윌리엄 오닐도 이 컵핸들 손잡이 돌파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있는 2단계의 예시입니다. 일단 상향 추세에 속하는지 확인하라.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수를 시작할 가장 적절한 시점은 보합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때다. 2단계 상승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는 보합 구간에서 다시 돌파가 나올 때 구간이 상당히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상승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손익비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는 내가 손절만 정확히 하면은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고 큰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에 있는 넷플릭스 예시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죠. 보합 구간이 나오고 다시 돌파가 나올 때 저자의 매수 타점인 거죠. 이렇게 손잡이 돌파가 나올 때 들어가는 거죠. 에코프로 일봉입니다. 여기에서도 2단계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확인했죠. 보합 구간이 돌파가 될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따라 들어가도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못 먹더라도 이 중에 일부만 먹더라도 상당히 큰 상승에 이 관성을 이용한 이런 추세 매매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분봉으로도 이런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응용의 버전입니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잘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꾸준히 따르고 실행하는 하나의 공통된 원칙 또는 성배가 있다면 바로 변동성 축소라는 개념이다. 나는 모든 거래에서 이 핵심 특성을 살핀다. 사실상 모든 건설적인 가격 구조의 공통적인 특징은 베이스의 특정 영역에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동시에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변동성 축소 패턴 개념을 활용한다. 나는 모든 차트 패턴에서 변동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이때 주가 베이스의 왼쪽에서 변동성이 크다가 오른쪽에서 작아져야 한다. 자,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서는 31% 변동성이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VCP 발자국은 뒤에 설명을 하지만은 40W 31 3 4T라고 되어 있는데 40W는 40주 조정을 거쳤고 변동성이 31%에서 3%로 줄었다는 거고 4번의 T가 발생했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마크 미너비니만의 표시입니다. 이것도 변동성 축소 T의 사례인데 이거는 변동성이 없죠. 일정하죠. 변동성이 그대로죠. 근데 변동성이 2번 나왔죠. 이거는 변동성이 3번 나왔죠. 이거는 변동성이 4번 나왔습니다. 1, 2, 3, 4로 나눈 거고 여 밑에 차트를 보시면 1T, 2T, 3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상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줄면서 이렇게 상승의 준비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고 55일 동안 147% 상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책에 있는 VCP 패턴 예시인데요. 2단계 상승 후에 보합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변동성이 마이너스 18%에서 5%로 줄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과 거래량이 준다면 아주 좋은 신호인 거죠. 이렇게 상승으로의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해서 7개월 동안 130% 상승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알테오젠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합 구간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거는 바로 올라갔지만 어쨌든 컵의 손잡이 부분을 바로 돌파했습니다. VCP 기간 동안 대개 2번에서 6번의 축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주가가 절대 고점에서 저점까지 25% 떨어지고 뒤이어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15% 급락한다. 그러다가 매수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약간 오른 후 최종적으로 8% 떨어진다. 특정 지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점차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마침내 베이스가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다른 모양의 VCP 패턴입니다. 호재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변동성이 서서히 줄어들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변동성 축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매집 구간에서 주가의 보합은 궁극적으로 강한 투자자들이 약한 트레이더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음을 뜻한다. 투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잘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제거되면 공급 부족에 따라 주가가 오른다. 재고가 거의 동났기 때문에 적은 수요에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 저항선이라 부른다. 대개 절대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리가 짧고 일간 및 주간 종가가 밀집되는 것은 좋은 신호다. 이 조밀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야 한다. 거래량이 최저치 근처로 줄어든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전개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매집 구간을 지나는 주식은 언제나 이런 특성, 조밀한 가격 구간 및 거래량 감소 패턴을 보인다.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피봇 지점을 넘어설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피봇 지점은 저항 구간이죠. 이는 기존 추세가 지속될 타이밍을 성공적으로 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도 상승 후에 보합 구간에서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지고 돌파가 이루어졌죠. 피봇 저항 지점에서 거래량이 축소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돌파할 때 마크 미너비니는 매수를 해서 이 추세를 먹는 거죠. 시간 압축. 주가가 베이스 오른쪽에서 너무 빨리 오르면 해로운 시간 압축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이런 종목은 당분간 피해야 한다. 시간 압축은 V자형 가격 변동을 보이거나 적절한 오른쪽 전개 과정이 생략된 형태로 드러난다. 즉, 쌓인 공급 물량을 소화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급등락은 약한 보유자들을 솎아낼 시간을 주지 않는다. 강한 보유자들이 약한 플레이어들을 대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책에 있는 시간 압축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심약한 보유자들을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줘버리면 개미들의 물량은 이제 세력들의 물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거래량이 말라붙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의 준비가 끝나고 이렇게 돌파로 이어지는 거죠. 흔들기. 변동성이 축소되고 시간 압축이 없는 것과 더불어 베이스에서 털어내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주가가 베이스를 만드는 동안 특정 주요 지점에서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털어내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털어내기는 약한 보유자들을 제거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한다. 책에 있는 털어내기 예시입니다. 이렇게 저점 구간을 일부러 깨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해서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바로 올려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이 저점을 깨서 턴 다음에 다시 위로 말아 올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털어내기가 2번 이루어지고 다시 끌어올렸죠. 이 정고점이 돌파될 때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 거죠.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매수하라. 나는 1995년 3월에 케네스 콜 프로덕션스 주식을 매수했다. 모든 측면에서 전형적인 속성을 지닌 완벽한 VCP 진입 구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VCP는 변동성 축소죠. 이 주식은 견조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었다. 가격과 거래량 변동 양상도 아주 좋아 보였다. 또한 시장은 조정 구간을 지난 후 회복되는 중이었다. 변동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축소되고 있었다. 주가는 조정 이후 32%에서 14%, 7%, 3%까지 점차 등락폭을 줄였다. 이는 건설적인 변동성 축소의 탁월한 사례다. 주가는 8개월 만에 100% 넘게 상승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케네스 콜 프로덕션스 차트입니다. 책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한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당시에 시장 또 회복 추세로 들어서고 있었고 이 케네스 콜 프로덕션스의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후에 보합 구간, 변동성이 4번에 걸쳐서 축소하는 패턴 보이고 피봇 지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미 상승의 준비가 다 끝났는 거죠. 이 모든 근거를 종합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주도주를 따르라.
시장이 바닥을 칠 때 하락을 가장 잘 버틴 주도주들은 먼저 반등하여 달려나간다. 이 주도주들은 주요 지수가 막 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무렵 새로운 신고가에 오른다. 이 시점에서 전체 시장 여건은 대다수 투자자에게 여전히 암울해 보인다. 또한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인 어조로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상승 종목은 늘어나고 이들이 지수를 말아올리면서 주도주들의 주가는 더욱 상승한다. 주도주들은 긴밀히 살피면 시장의 분위기가 공포에서 낙관으로 바뀌기 전에 최고의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는 1920년대, 1930년대에 주도주를 거래하여 큰 부를 쌓았다. 내 수익의 99% 역시 주도주를 매매하면서 얻은 것이다. 시장 주도주는 하락세를 가장 잘 버티고 가장 빠르게 반등하며 전체 시장의 바닥에서 퍼센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다. 전체 시장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주가 하락이 적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라.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과 하락세를 가장 잘 버티는 종목은 다음 상승 주기에서 초고수익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책에 있는 주도주 예시입니다. 위에 차트가 아마존 차트고 밑에 차트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한 발 앞서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시장이 돌아서 나갈 때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보다 한 템포 빨리 바닥을 찍고 상승한 뒤에 시장이 정말 돌아설 때 확실하게 그냥 뚫으면서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잘 포착을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내장 예시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2020년 3월, 4월 뭐 이렇게 이때부터 바닥을 찍고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즌을 보면은 3월, 4월, 5월에 이미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이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5월 달에 상승 후 이렇게 컵 핸들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시장이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이미 이 작업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컵의 손잡이 패턴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만 10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감지하기.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하락하면 불가피하게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가 손실을 아는 채 물리는 매수자들이 생긴다. 그들은 늘어나는 계좌 손실에 괴로워하면서 반등 랠리를 통해 매도할 기회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손실이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중 다수는 본전만 찾아도 기뻐할 것이다. 그에 따라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매도 대기 물량을 쏟아낸다. 공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매수자 집단이다. 그들은 바닥에서 매수한 덕분에 이제 근사한 수익을 축적한 상태다. 주가가 전고점 근처로 반등하고 물린 매수자들이 본전을 찾을 무렵이 되면 그들도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단기간에 올린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한다. 이 모든 매도는 베이스의 오른쪽에서 조정을 초래한다. 이때 기관이 매집한 종목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대형 플레이어들이 공급 물량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VCP를 그리며 일련의 축소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역학이 작동하는 양상이다. 또한 이는 질서 있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 경우 약한 보유자로부터 강한 보유자로 손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수급 역학에 대한 심리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에 있는 사례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오면은 이쪽에서 물린 매수자가 본전이 가까워지면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때 동안 오랜 기간 물려 있었기 때문에 본전만 와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나의 더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한 저가 매수자의 수익 실현 구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구간에 오면 수익이 푸근해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집니다. 물린 매수자들도 매도를 하려고 하고, 저가 매수자들도 이 구간이 오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 요인의 공급으로 인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에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세력들이 이 물량을 소화시키고 물량을 먹는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미 물량이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들어가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상승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윌리엄 오닐도 컵 손잡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돌파 매매도 좀 성공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큰 구간에서 이렇게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거죠. 실패 재설정. 손절당했다고 해서 거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지 흔들기에 당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손절당한 후에도 해당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올려두고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매수 패턴이 다시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때로는 실패 후 두 번째 매수 지점이 첫 번째 차트 패턴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털어내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향후 전망에 있어서 건설적인 의미일 수 있다. 나는 이를 실패 재설정이라 부른다. 나의 대박 종목 중 일부는 손절당한 후 재설정 과정을 거쳤다. 15% 하락해버리면 대다수 투자자가 손절하기에 충분한 하락폭이다. 그러나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면 다시 재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절당했다고 해서 종목을 버리지 마라. 펀더멘털이 건재하다면 실패 재설정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라. 일부러 저점을 뚫으면서 털어내기 후 주가를 회복하고 고점 회복을 한다면 다시 도전하라. 기본 베이스에서 신고가에 오르는 모든 주식이 대박 종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면 손절하고 탈출할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베이스가 무너진 손절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매도로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을 하고 다른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잡았다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생각하고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하락을 맞을 수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나는 투자 대회를 진행하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즉 일관성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점이 하나 있다면 리스크 관리가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누구라도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것은 일관성이다. 성공의 핵심 요소는 다른 사람보다 기본을 잘 지키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임을 매일 떠올려라. 뛰어난 성과는 근본적인 원칙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방으로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인 최대 손실폭을 정하라. 성과를 내려면 리스크 보상 측면에서 수익이 손실을 압도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모든 손실 제한을 10%로 조정하고 그것이 손실을 줄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 손절을 원칙적으로 하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7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카지노 방문.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포지션이 강해질 때 베팅을 키우고 확률이 불리할 때 발을 뺀다. 나는 포커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1,400를 벌었다. 비결은 나는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포커를 쳤다. 즉 판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바로 패를 접었다. 플레이할 만한 패를 받지 못하면 베팅을 하지 않았다. 그냥 패를 접고 작은 손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기는 패를 가지면 손실의 몇 배를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30번 연속으로 패를 접은 적도 있었다. 그래도 50번을 접고 한 번만 따도 잃은 돈의 2배를 벌 수 있었다. 도박꾼과 단기 투자자의 아킬레스건은 모든 판에서 플레이하려는 욕구다. 이는 조바심이 좋은 판단을 압도해버리는 인간적인 약점이다. 포커판에서 어중간한 패를 접는 것은 주가가 매수가 아래로 떨어진 직후에 계좌를 지키기 위해 매도하는 것과 같다. 손실 거래는 불가피하다. 손실을 제한하면 절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투자자를 앞지를 수 있다. 최고의 투자자는 실수를 인식하고 담담하게 손절한 후 다른 거래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기회를 위한 자금을 보존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걸 만한 최고의 적기를 기다릴 수 있다. 또한 베팅하기 전에 무료로 시장의 패를 볼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이점이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다. 시장의 모든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러면 안 된다. 엄격한 기회주의자가 되어라. 까다로운 태도로 아주 신중하게 진입 지점을 골라라. 행동하기 전에 확률이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심과 절제력을 발휘하면 당신보다 절제력과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미숙한 상대들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놓는다. 당신은 공짜로 기다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실수가 문제가 될 때 성공하는 투자자와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차이는 손실 종목에 투자했을 때 보이는 반응에 있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틀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돈을 지키려면 나쁜 패를 버리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가끔 주식을 손절한 후에 주가가 반등할 때가 있다. 나도 이런 경우를 숱하게 겪었다. 그때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끼거나 화를 낼까?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긴 판의 수익이 진 판의 손실을 넘어서게 만드는 확률 게임이다. 손실을 줄인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된다. 손실은 주식 투자의 일부다.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많은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보다시피 나는 이 책에서 2장을 리스크 관리에 할애했다. 그 이유는 주식 거래와 인생에서는 패배에 대처하는 방식이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기 때문이다. 손익비를 항상 생각하라. 주식에서 꾸준히 돈을 벌려면 수학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위가 필요하다. 이는 보상 대 리스크의 비율이 1대1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균 손실을 수익보다 낮게 줄여야 한다. 나는 30년 동안 수만 개의 종목을 거래했다. 그동안 수익 종목을 정확하게 맞힌 경우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실이 난 횟수가 같거나 때로 더 많아도 평균적으로 수익액이 손실액보다 훨씬 컸다. 나는 맞힌 만큼 틀렸는데도 큰 돈을 벌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리스크를 평균 수익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손절선 설정에 대한 나의 생각은 기대 수익의 절반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익 거래에서 평균 20%의 수익을 낸다면 주가가 매수가에서 10% 이상 하락하기 전에 매도해야 한다. 평균 수익이 얼마나 크든 간에 대다수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기 전에 매도할 것을 권한다. 매수 시점을 잘 잡지 못해서 매수가에서 10% 이상 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손실을 수익보다 작게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최고를 기대하고 최악에 대비한다는 철학에 따라 살았다. 나의 목표는 절대 손절선을 10%로 정한 가운데 손익 비율을 최소한 2대1로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3대1을 추구하며 50%의 타율로 이 비율을 달성한다면 아주 좋아한다. 이는 틀렸을 때 잃는 것보다 맞았을 때 버는 돈이 3배 많다는 뜻이다. 2대1 비율에서는 3분의 1 경우만 맞아도 심각한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 3대1 비율에서는 40% 타율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낮은 타율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많은 실패를 시스템에 수용한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